집을 맨 처음 사서 시작해야 되는 세대들이 있거든요. 맨 처음 그 작은 집을 사고 그 다음 더 큰 집에 좋은 입지로 가고 점점 이렇게 점프업하는 게 원래 우리의 부동산인데, 지금은 생애 최초라는 게 생겼습니다. 우리 청년층을 더 묶어두고 있어요. 왜냐? 이거를 한 번 쓰면 평생 못 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청년층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3부에서는 서울 밖으로 지금 번지는 집값 실수요자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구리동탄, 기흥처럼 비규제 지역으로 신고가가 조금 계속 나오면서 거래량도 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포착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이 이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우선 그 지역이 오르는 거는 사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오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지역 안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아파트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적게 가지고 있어도 그 지역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몰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지역에 달려가서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진짜 실수요 입장에서는 옳은 판단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입장인 거예요. 내가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봤는데 지금 한 개 남아있고 세일한다 라고 하면은 굳이 지금 딱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쫓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산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는 반대로 설명을 해보면은 규제 지역이 된다, 그럼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산다, 조급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판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장들의 움직임,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계속 흘러갈 것 같으세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좀 쉽진 않지만 네. 우리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따라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한 번 더 전세 월세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혹시 좀 속 시원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응 방법 이런 게 좀 있나요? 우선 지금 시장의 규제가 계속되고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계속된다라면은 크게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들만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규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결국 실수요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몰리게 되고, 또 파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만 팔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계속 삐그덕거리면서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 서울시장과 또 다른 수도권 지방은 또 완전 다르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외 지역이나 지방은 조금 핵심지가 아니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규제로 어디는 묶여 있고 어디는 안 묶여 있는 상황인데, 또 재밌는 게 집을 맨 처음 사서 시작해야 되는 세대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청년 세대라든가 내가 처음 독립해야 돼, 결혼 맨 처음 해야 돼.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맨 처음 그 작은 집을 사고 그 다음 더 큰 집에 좋은 입지로 가고 점점 이렇게 점프업하는 게 원래 우리의 부동산인데, 지금은 생애 최초라는 게 생겼습니다. 생애 최초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년층을 더 묶어두고 있어요. 왜냐? 이거를 한 번 쓰면 평생 못 쓴단 말이에요, 이제. 딱 한 번만 써야 되니까. 혜택을 딱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층들이 처음 집을 사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이제 좋은 걸로 나중에 좋은 걸로. 쓰려고 아껴서. 근데 좋은 걸로 사기엔 너무 비싸고, 그러고 안 사고 기다리기에는 월세가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고 전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청년층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 외 지역이 규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접근해 있는 지역들만 오르고 있거든요.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도 규제 지역 옆이 아니라 저 먼 데는 사실 가격이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해야 되는 거는요, 후회가 없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집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그 규제 지역이라도 필요하면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비규제 지역이라도 필요하면 사는 건데, 사실 갑자기 뉴스에서 어느 지역이 올라간다, 어디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순간 그게 거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먼저 집을 판단하고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들어간다, 혹은 규제에 맞춰서 들어간다, 그거는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수님이 자녀가 30대예요. 네. 근데
그 자녀한테 이제 집을 사게 할지 아니면 그래도 그냥 월세로 좀 하면서 좀 씨들을 좀 모아봐 나머지는 좀 금융자산에 투자를 해 이런 식으로 할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사라고 할 겁니다. 아, 왜 무조건. 그러냐면요. 네. 아, 방금 전에 말씀과 좀 약간 다른 거 아닌가요? 이게 동일한 얘기입니다. 네네. 지금 집을 사람들이 지나치게 투자재로만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거는 명확히 나뉘는 겁니다. 내가 살 집은 내가 살 집인 거예요. 투자랑 실거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실거주하는 지역이 투자로선 좋지 않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집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주거의 안정성은 우선 가져가라는 겁니다. 주거의 안정성을 먼저 가져가야지 그래야 남은 자산으로 금융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고 아기를 낳아서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고 내가 이사 갈 수 있는 시기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투자할 집은 경제 상황과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살기도 좋은데 투자하면서 가격도 오르는 집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집이 답이에요. 예, 근데 만약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 10억 주고 샀는데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건 투자해서 잘한 걸까라고 하면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그래서 그 집을 팔 거냐라는 거죠. 예, 팔 수가 없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실거주 집은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격이 올랐다고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거주랑 투자는 항상 나눠서 생각해 주는 게 사실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도 결국에는 뭐 내 에쿼티가 좀 적을 수 있으니까 네. 대출을 좀 어느 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을 가지면서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좋아요? 대출을 받으실 때 다행히 정부에서 다 규제를 해줄 겁니다. 네, LTV 규제도 있고 뭐 DSR, DTI 규제를 다 해주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규제 지역 안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일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정해준 그 기준 안에서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아서 사는 게 낫다. 근데 만약 내가 더 무리를 해서 거기에 신용대출을 더 많이 얻는다거나 혹은 뭐 제3의 대출을 쓴다거나 그런 걸 우리는 연끌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지금 뭐 1주택자 분들도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고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 뭐 더 불안하실 것 같고 가장 지금 걱정이신 분들은 주식을 안 갖고 계신 무주택자 분들이 아마 지금 이제 좀 포모에 좀 빠지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께 혹시 좀 해주시고 싶은 어떤 조언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유튜브의 가장 큰 폐해거든요. 알고리즘의 폐해라는 게 가장 큽니다. 내가 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방향에 맞춘 컨텐츠만 계속 사람들은 추천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투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못 벌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 너만 못 벌었어 이런 거에 대한 콘텐츠만 계속 나오고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사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약간 당신이 속해서 있는 집단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을 하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 여러 개 만나지만 아예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일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모였어도 풀지 못했던 솔루션이 오히려 제3자 집단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주택이 없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래서 이거에 너무 골똘히 생각을 하시고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조금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또 새로운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3040대 세대 중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 중에 혹은 뭐 아직은 못 해신 분들 뭐 다 포함해가지고 3040대 분들 중에서 그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가장 후회되는 이런 케이스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케이스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으신 분들인데요. 과거에 주택 급등기에 서울 외곽에 무리해서 사신 분들이에요. 예, 그때 그 집이 필요하지 않았었던 분들이거든요. 직장은 오히려 서울 안쪽이었고요. 출퇴근 거리는 굉장히 깁니다. 1시간 이상 되고요. 근데 주택이 오를 것 같고 그 지역에 뭐 호재가 있다라고 하니까 사신 분들이 많은데 GTX는 참 요원한 일이거든요, 항상.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출퇴근을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를 하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은 듭니다.
요즘 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뭐 이런 구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재건축 혹은 재개발될 예정인 빌라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장기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예, 상당히 호흡이 긴 투자 상품이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리스크가 높기 때문입니다. 예, 항상 수익성과 위험성은 비례관계잖아요. 수익성이 높으면 당연히 위험성도 높은 겁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 또 규제를 피해서 재개발 빌라를 또 많이 투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뭐 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여기 지역이 오래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지라고 하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언젠가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조합원 양도 물건인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현금 청산 당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샀을 때 진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인지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일반적인 투자보다 더 봐야 될 게 많고 그리고 위험성도 존재하는데 그 위험성이 모든 조합원들의 의결권으로도 이루어져 있는 위험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내가 해지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몸테크를 하면서 오래 살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내가 실거주 만족도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는 투자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가 또 내 집 마련할 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뭐 직주 근접이 우선인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뭐 어느 정도인지 혹은 뭐 시세 차익을 노릴 건지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좀 후회 없는 선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입니다. 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남이 정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본인 삶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야근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업무 시간이 되게 깁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회사 근처에 집을 얻어야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업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멀리 가서 사는 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주변에 빌딩이 없고 뭐 산이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충분히 멀리 나가도 괜찮은 거죠. 이런 거는 우리 현상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광화문 주변에 가면 뭐 경희궁자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실제로 법조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왜냐, 그 앞에 큰 법무법인들이 있고 그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쪽에 가서 많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봤을 때 학군이 그렇게 좋으냐? 혹은 뭐 교통이 그렇게 좋으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보다 좋은 데도 있죠. 근데 거기는 그런 가격을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에 맞는 수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아파트든 어떤 부동산이든 세상에 똑같은 부동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똑같은 단지라고 해도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나한테 맞는 집을 스스로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거를 남의 기준에 맞추는 순간 사시면서 후회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연습이 부동산 투자하는 데는, 그리고 부동산을 사는 데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학습입니다. 뭐 교수님은 지금 성수동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쪽에 사무실이 있으신 네네. 거죠? 요즘 뭐 성수동 뭐 새로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성수동 지역의 그런 어떤 지역의 발전들은 앞으로도 좀 뭐 우리가 생각해봐도 좋은 건가요? 계속? 우선 성수동 지역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발전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수동 지역을 보면은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중공업 지역의 대부분이고 과거에 공장이나 창고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지가 넓어요. 필지가 넓고 용적률이 높습니다. 근데 서울의 중심부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종로, 광화문, 여의도, 강남 요 세 개 축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런 땅이 있느냐라고 하면 크게 없어요. 하나 있는 거는 용산이었는데 대부분 개발이 됐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데는 성수동밖에 없다라는 거죠. 필지가 크면은 그만큼 개발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토지 작업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중공업 지역은 오피스 용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전략정비구역은 이제 주택 용지로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강이 보이는 큰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이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계속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수동 지역에서도 뭐 이런 성수 전략지구도 있고 뭐 네. 트리마제 같은 뭐 고급 주거지도 있고 네. 어느 쪽에 접근하는 게 좀 좋은가요? 물론 뭐 비싼 거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그래도 혹시 그쪽에 뭐 좀 살면서 좀 주거용으로 살만한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우선 성수동 지역을 보신다라고 하면요, 우선 나한테 맞는지 봐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좀 젊은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고 아이를 키웠을 때 학군이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성수동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학군이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에 이제 서울 쪽으로 넘어가는 건 괜찮겠지만 연무장길로 가면은 사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중공업 지역이라는 거는 공장이 있어야 되는 지역인 겁니다. 거기에 큰 인도와 뭐 공원과 주택가 이런 거는 원래 없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키우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지라는 거는 항상 또 상대적인 거고요. 그게 경제적으로 얼마큼의 효용을 내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또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 좀 한 말씀,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조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항상 부동산 시장은 상승기와 하락기가 있으면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지만 관심이 없는 시기도 분명 생겨요. 근데 그럴 때는 분명 주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관심이 없어질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길게 바라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우리 뭐 주기가 거의 10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굉장히 호흡이 긴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거주 위주로 먼저 한번 생각하면서 집을 좀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도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규제만 피해서 가격이 오를 것처럼 보이는 지역만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호재가 있으면 거기서 살았을 때 그게 호재로 반영이 되는지도 보고 내가 이 지역을 돈을 주고 산다라고 하면은 대출이 무리 없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대출 금리를 또 버틸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요, 사실 한번 사고 거기서 평생 사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동을 해야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요 현상만 보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집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조은희 교수님과 함께 빠르게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인사이트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